자, 김수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영 문학관에 혹시 가보셨나요? 김수영 문학관? 김수영 문학관 김수영 들어봤는데 문학관 아니 들어본 거 말고 가보셨나요? 매일 잊어버려. 듣고 아니, 돌았으면 여러분은 잊어버려. 뭐 하시고 여지껏 하셨어요? 것이요? 먹고 다니라고. 아니 뭐 누군 아니고. 자, 김수영 문학관이 이게 방학동에 있어요. 방학동에. 들어갔다 방학도. 여기에 한 5번, 6번 간 것 같아요. 5번 정도 갔는데. 우리도 가요. 그러니까 방학동은 다음에 가까우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문학과는 좀 다녀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길상사 이런 데로 간다고 했지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 길상 5번 갔는데 5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번을 갔어도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뭡니까 백석과 연관성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수연 삼방 제가 막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막 제 주변에 좀 수연 삼방은 어디 있는 수연 삼방이 그 길상사에서 얼마 안 걸려요. 이태준의 그 생가 그쪽에 관련돼서 이제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4월에 갈 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하여튼 김수영 문학관이 이제 방학동 쪽에 있어요. 되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작가 소개. 자, 거기 259쪽의 왼쪽 거기서 좀 보겠습니다. 이 김수영으로는 제가 뭐 논문도 좀 쓴 것도 있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 김수영은 자 258쪽을 먼저 좀 볼게요. 아주 걸출한 시인이에요. 시인 중에서 한 분만 뽑아라면 제가 이야기했죠. 서정주예요. 서정주 한 분. 근데 현재 시인 중에서 또 한 분을 더 뽑으라고 하면 김수영.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김수영. 그다음에 이제 참여 시인으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신동엽 그 정도까지 오늘 아주 걸출한 지금 시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수영은요, 여기 보면 현실의 부정성, 세계의 모순성을 자유와 사랑의 미학의 기초에서 성찰하고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성찰이라는 것은 이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거든요. 이 정도는 쓸 줄 아시죠? 성찰.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리플렉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 반성, 반영 이런 뜻이거든요. 리플렉션이 반자 돌리기.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게 다른 말은 뭐예요? 좀 더 무식한 말.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찰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와 연관이 될까요? 앞에서 배운 바로 나와야죠.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복습하신다고. 윤동주의 시의 특징.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제가 했는데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윤동주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백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백석 시를 필사했어요. 백석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는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공부가.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극복하고자 했고 성찰 극복 뭐 이런 시인이고요. 뭐 양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4.19, 5.16 쿠데타 혁명이죠. 전통과 민중 언어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획득을 했고요. 뭐 밑에 있는 건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김수영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김수영의 대표적인 시가 뭘까요? 김수영의 대표적인 시. 달나라의 장난. 아니야. 아니. 풀이에요. 김수영의 대표시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풀이에요. 달나라의 이제 장난은 이제 시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고 풀이라는 실제로 김수영 문학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뭐가 나오냐? 풀이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풀이 눕는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 아세요? 풀이 눕는다라고 시작되는 시에 풀이 눕는다 있어요. 나오죠? 풀이 눕는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눕는다인데 이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풀이만 이렇게 누워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놨어. 그 김수영 문학관이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이 김수영은 제가 이야기했나?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지금 한 50세 정도 그 정도 돼서 이게 그 뭐랄까요? 도로를 어떤 행사를 끝내고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갔는데 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어요. 근데 버스에 치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가는 길에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의도적인 거냐 아니냐. 이 김수영 시인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정치적인 것을 참여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김수영 씨가 참여시. 그래서 막 엄청나요. 이제 읽어보면 그 시절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시간 날 때 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김수영이 할 얘기가 많아요. 참여시인인데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김수영 시를 읽어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작품이 나올 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259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작가 소개. 자, 시인 김수영은 자, 종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출생이네요. 뭐 팔남매 뭐 이런 까지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장남으로 태어났고 서당에서 공부를 좀 했네. 이런 건 좀 알아야죠. 그래서 한시를 좀 공부를 했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예, 유치원도 다녔고. 예. 이거 부잣집이죠. 그 당시 21년생이니까. 우리 때도 유치원이 없었는데 그래서요? 유치원이 있었나 보네. 있긴 있었나 봐요. 저도 뭐 그때 타가소라고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아, 모르겠는데. 타가소는 있었지. 타가소는 다녔어. 다녔어? 네. 다 부자들만 오셨네. 저도 유치원도 안 다녔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와 상업 미술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요. 이때 경험을 통해서 영미권 문학의 이제 번역을 호구지책이라는 건데 입에 풀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3일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쌓았고요. 자, 42년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가요. 조쿠 나오죠? 성북이라고 하죠. 고등 예비학교에 저걸 올렸고. 근데 이제 이 김수영을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에 그런 그 시인들을 보면요 제대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다니다가 말아. 뭐 다니다가 이게 유학을 했어도 뭐 관동 대지진이라서 뭐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보다 연극에 흥미를 가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연극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이 김수영은 요즘 말로 연세대 영문과를 좀 다녔어요. 거기서 연세대 영문과를 다녔고 또 이제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 출신이에요. 김수영은 또 상고도 공부했고 되게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걸 정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943년 그 밑에 보세요. 학병 징집을 피해서 경성으로 귀환해서 연극계를 주도한 안영일 밑에서 조연출 생활을 해요. 그런 또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학병 징집도 피해서 막 이제 나중에 북한군으로 오인했다가 거제도 있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또 탈출해요. 사실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여기선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내선 일체를 빌미로 전선 총무 싸움터에 조선을 동원하는 뭐 이런 변질 타락 시켜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견디지 못해. 그래서 체류 만주로 또 가. 인생이 보세요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길림 뭐 거기 가서 또 활동을 또 해. 또 춘수와 함께라는 삼박걸 공연하기 이르고요. 또 권신부 역을 맡았는데 껑충한 모습의 신부복 차림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도 있대. 이게 연기도 했어요. 연기도. 참 재밌는 사람이죠. 재밌는 분이죠. 김수영의 시를 세계는 자 여기 좀 비밀 조금 할게요. 김수영 50분만 할 수 있을지 워낙 할 얘기 많아서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기가 이제 당연히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 이때 또 이제 활동을 했고 김수영 씨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1945년에서 또 1952년 이건 당연히 뭐죠? 해방과 한국전쟁 맞죠? 그러니까 보통 6.25라고 하는데 보통 코리안 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6월 25일 6.25 한국전쟁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에서 1960년 자, 요 시기는 뭐냐? 전후 한국사회죠. 전쟁 이후에 한국사회. 자, 그리고 1960년에서 1968년 요때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해요. 4.19 이후에 이런 정말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해가시죠? 2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20년대, 뭐한 40년대 태어나신 분들 요 이후를 겪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겪은, 몸을 겪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 밑에 단락입니다. 지금 260쪽 보고 있어요. 자, 서울로 귀환을 해서 묘정의 노래, 공자의 생활, 이 공자의 생활란도 되게 유명한 시예요. 공자의 생활란 등 9편의 시를 써요.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갔다고 이야기했죠. 그 말이 거짓말 아닌 게 쭉 내려다 나오죠. 1946년 260쪽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라고 그랬죠. 영문과에 편입했으나 바로 그만두고.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한 곳에 적을 두질 못해요. 편입을 했어. 편입을 했는데 뭐 한 학기도 안 돼서 그냥 그만두고. 이런 식이에요. 이 사상과 문학에 영향을 끼친 박일영 감독 간판도 통역일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학기도 안 했는데도 통역도 해. 똑똑한 거죠. 그런 걸 정말 박사까지 공부해도 통역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박인환, 이 박인환 알죠? 목마 승명 쓴 신신론 동일론으로도 참가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정주, 총록파, 유치환 나오죠? 서정주 생명파 시인 아닙니까? 유치환 이런 사람들과도 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경과 결혼을 저기 보면 1950년 이게 또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김연경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운명이 변화해요. 월북했던 이마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마는 나중에 이제 좀 배우시겠지만 단편 서사시로 유명해요. 이마는 되게 잘생겼습니다. 이마가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이마는 이제 카푸라고 들어보셨죠? 카푸 계열 네. 그런 시인 쪽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하여튼 잘생긴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문학가 동맹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의용군으로 동원돼요. 인민군생활의 한멸을 느껴 탈영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이제 탈출해요. 이것도 대단하죠. 좀 쉽지 않잖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 탈출한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남한 경찰에 체포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뭐 야전병원에 통역도 일을 또 거기서 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있죠. 이게 반항, 저항, 리지스턴스 이런 걸 쓰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쓰게 되고 하여튼 자기 성찰에 시를 썼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954년부터 몇몇 잡지사와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오랜만에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요.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수영, 여기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김수영이 이제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탈출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 선배와 또 같이 동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거기 갔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환멸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있다가 그 부인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 그런 시들을 막 써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김수영의 시를 읽어보면 상당히 부인에 대한 애증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책에는 아마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262쪽입니다. 자, 262쪽을 보면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쭉 내려가자면 5줄 내려보세요.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나오죠?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떼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화장지를 쓰자는 거예요. 미식개로 하자는 게. 이런 걸 여러분 정부에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미스터리가 있다는 걸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좌절감. 이게 또 유명한 시예요. 혁명은 안 되고 그걸 찾았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 그 방을 생각하면라는 시에 보면 이게 나와요. 혁명은 안 됐고 나만 방을 바꿨다는 거. 표현이 기가 막히죠. 이런 시를 또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뭐 그 문인들과 서명을 해 한일협정 비준 반대 뭐 이런 거 베트남 파병에도 비판적 의견을 또 갖게 되고요. 뭐 지식인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 김수영이 그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사회적 정치적 자유와 문학적 자유의 해석 문제를 시의 불온성과 또 뭡니까 변혁성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민족 문화운동 이런 쪽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그 시를 보면요, 자 이것도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시색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수영이 상당히 시가 깊어요. 이 김수영의 시세계는 이 모더니즘, 새누리당, 후기 시세. 그러니까 김수영 작가 이런 거 공부해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느끼냐면, 야, 공부를 마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뭐 이렇게 끝을 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는 보통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부럽죠. 그래서 419 무렵의 시세. 그다음에 419 이후의 시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건 여러분 이쁘게 쓰세요. 여러분 쓸 테니까. 자, 그러면 초기 시는 상당히 이 사람 시는 어때요? 난했어. 또 뭐 있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인식. 그래서 김수영 씨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윤동주 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김수영 씨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서구 취향의 이미지. 김수영이 또 영문학을 좀 공부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시에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4.19 무렵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참여신이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 참여시가 참여시 나온 김에 참여시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이 전문적인 프랑스어인데 앙가주망이라고 해요. 앙가주망.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걸 프랑스어로 읽을 때는 앙가주망 이렇게 읽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가 앙가주망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앙가주망 나오면 이게 참여시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현실과 일상에 대한 천착. 천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천착은 뭐냐면 계속 막 그 굴삭기가 땅을 따닥 두두두두두 푸잖아요. 깊이 있게 파는 걸 천착한다고 해요. 천착. 그다음에 소고, 비소고. 그 다음에 속도감 있는 서술 취향 이런 시들이 많고요. 자, 4.19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되면 자기 풍자, 와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의지와 타자와의 연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쓴다면 평이한 시형을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시들이 상당히 어렵다가 이제 4.19 이후로 가면 약간 시형이 좀 평이해지는 그런 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의 시가요, 뭐 너무 유명한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에 관해서 쓴 글이 있으면 제가 톡방에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 김수영의 시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연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에 실제로 가면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김수영 그 문학관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논문방이 따로 있어요. 논문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석박사 논문이 수백 편 이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63쪽 보세요. 263쪽을 보면 이 사람 시가 시어 침을 뱉어 거기 나오죠.
거기 그 263쪽에 넷째 줄 보세요. 상당히 으쌰으쌰 이런 느낌이 막 들죠. 시어 침을 뱉어라 이런 시도 있고 온몸의 시야 이런 말도 있죠. 온몸의 시야 이런 말도 써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퓨리턴의 초상 시와 산문을 포함한 김수영 전집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랑의 변주곡도 있고요. 김수영 사후 50주년 기념 결정판 김수영 전집도 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작품 세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시를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작품 세계. 자, 볼까요? 1번 고든 소리의 요구와 시적 정의. 자, 김수영의 초기 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난해성 여기 써놨죠? 되게 난해해요. 김수영 씨. 그래서 한국의 궁핍한 현실과 밀착되지 못한 추상적 관념적 세계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취향의 이미지를 불러와요. 괴리된 떨어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넘겨보세요. 264쪽에 폭포와 눈이에요. 김수영의 시 중에 폭포라는 시도 되게 유명합니다. 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기침, 거기다 밑줄 칠까요? 264쪽의 둘째 줄. 김수영에게 시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기침이었대요. 또 세상의 온갖 부자유와 부조리를 향해 내뱉는 침이었다. 이 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침을 뱉는다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한자로 쓸게요. 한자로 쓰면 뭘까? 읽어. 직원이에요, 직원. 이게 곧 직장 아시죠? 곧 직장.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바로 내뱉어.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시면 그러잖아요. 얘가 뭐가 안 좋아. 그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좀 돌려서 말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돌려서 말을 하지 않는다. 아, 나 너 네가 무지무지 싫어. 이런 거야. 내놓고 이야기해버리는 거. 그걸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강해요. 김수영 씨.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받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직원 하는 것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이 막 이야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지 않나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김수영 시를 읽어보면 거침없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50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고의냐 아니냐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진짜 고의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의가 하고 그래서 뭐 자신을 막 내던질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264쪽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내뱉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좀 돌려서 쓴 거예요. 폭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폭포로 생각하고 우산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돌려서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건데 이 폭포라는 시가 있어요.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고매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고매한 인격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려가 보세요. 고든 소리는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렇게 써놨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읽어보면 그 김수영의 시들이 거침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여기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265쪽의 마지막 단락 김수영은 50년대 자신의 처지를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어요. 그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햄릿이 제가 그때 이야기했나요? 햄릿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거 말고 The time is out of joy.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오 컬스파이. 오 저주받은 운명이요. N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햄릿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말. 사느냐 죽느냐는 너무 뻔한 거고. 그런 것처럼 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작가가 김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6쪽을 다시 넘겨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나는 바로 보마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꽃들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보세요. 제가 왜 포포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66쪽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거기 밑줄 쳐봐요. 시인은 정직의 사상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징물로 폭포를 선택했다. 맞죠? 폭포라는 게 그냥 폭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던져라. 그게 폭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이제 막 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수영 한 작품만 골라라면 뭐라고요? 풀이. 김수영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7조. 자, 왜 풀이 이게 유명한 작품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수영의 풀 하나 가지고요 박사 논문이 나와요. 이 풀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유명한지 아셨어요? 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민중으로 나와요. 민초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민초들의 상. 이런 것을 이제 풀이 눕는다 이런 게 정부가 이제 막 탄압하고 이런 이야기 볼까요? 풀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자 267쪽 볼게요. 풀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50세 정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은 거짓말 아니죠? 불의의 교통사고 써놨잖아요. 불의. 그래서 시의 삶마저 빼앗긴 김수영의 유고작이다. 동시에 사상과 삶을 종합하는 그런 아주 멋진 작품이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이제 풀이 눕는다라는 시를 막 이렇게 젊은이 양지 그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젊은이 양지에서 전도연이 이 풀을 막 그 뭐죠 낭송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이 이제 풀과 바람의 상호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보세요. 시를 한번 볼게요. 시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그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이 눕는다 또 나오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이 눕는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풀이 눕는다라고 했고요. 보면 다시 누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풀이 눕는다라고 해놓고 넘겨보세요. 발목이 나와요. 발목 268쪽이에요. 발목 나왔죠. 발목. 그 다음에 그 밑에 발밑 나왔죠. 발밑까지. 점점 내려오죠. 그 표현들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다시 풀뿌리까지 또 내려와요. 풀뿌리까지 눕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이제 반복적 리듬과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이 풀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소박 이 시는 되게 좀 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소박한 서술과 평이한 표현이라고 소박하잖아요. 표현도 평이해요. 또 하나는 반복적 리듬과 의미의 확장이다. 반복적 리듬과 의미의 확장.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풀이 눕는다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가 확장돼 점점. 그리고 풀과 바람이 계속 나와요. 풀과 바람의 상호 운동이죠. 뭐야? 속도 경쟁이죠. 속도가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석을 해보면 탄압이에요. 탄압. 여러분 보세요.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뭐였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오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게 일제 탄압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눕다, 뭐 일어나다, 또 울다, 웃다 이런 걸 막 쓰거든요. 울다, 웃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이제 풀이 눕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약간 능동성이라고 그래요. 능동성. 그러니까 풀이 누워진다가 아니라 풀이 눕는다. 또 뭐 풀이 뭐 일어난다. 운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능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풀이 눕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작품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이에요. 풀이 거기다 좀 손을 쓰십시오.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 이런 것을 잘 다루고 있어요. 풀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 그 다음에 또 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쓰셨고, 생명력과 운동성의 상징. 이건 이제 말로 그냥 할게요. 적으세요. 풀은 뭐라고? 첫 번째 1번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과정. 이걸 써놓은 거다. 그다음 2번은 생명력과 운동성의 상징. 생명력과 운동성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존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존재. 쓰셨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막 풀에 대해서 막 비평가들의 비평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268쪽에 보면 이제 나오죠. 풀의 구성은 간단하다. 거센 동풍이 부는 날 풀밭을 바라보며 풀과 바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모습. 이 프레임이라는 건 틀의 틀 속에 있어요. 풀의 탁월성은 268쪽 그 아랫부분 보고 있어요. 풀과 바람의 대립과 움직임을 네 가지 동사에 계산된 배열. 그래서 보세요. 1년이 뭐예요? 눕다, 울다. 그럼 나오죠. 뭐 우리말이니까. 2년은 눕다, 울다, 일어나다. 3년은 뭐예요? 눕다, 일어나다, 울다, 웃다까지 나오죠. 웃다 나오죠? 웃다.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을 송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풀이 눕고 풀이 웃고 막 풀이 울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요? 의인법. 사물을 사람처럼 쓴 거 의인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더욱 깊은 관찰의 결과는 풀이 아니라 풀뿌리가 눕는 것으로 그려진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 쓰지 않나요? 풀이라는 게 단지 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초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서예요. 참여식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딱 보니까. 같죠? 그래서 그만큼 바람의 강도가 더욱 거칠어졌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 그냥 이걸 단순히 풀로 보면 여러분 국문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 이상 못 푼다니까요. 국문학을 하시니까 이런 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풀이 민초들의 삶인데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제시대는 아니니까 독재 탄압 좀 감이 오죠? 그렇게 이해하고 이걸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자도 바람에 맞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재 탄압을 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과 화자 내 바람의 대립이 강해질수록 움직임과 변화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269쪽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풀의 활성화되어 있는 형식과 내용의 폭은 보폭과 폭넓은 보폭과 변주의 가능성은 다양하다. 첫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세요. 자, 풀은 그 밑줄 치세요. 풀은 민중. 자, 이제 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막 멋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민중. 바람은 독재 권력과 외세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과 바람의 대립은 바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풀의 자유와 혁명을 뜻하는 민중문학의 계열의 해석입니다. 자, 둘째 동그라미 밑에 있죠? 온몸의 시약, 아까 온몸의 시약이라 온몸으로 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수영은 자유와 혁명의 최선의 가치를 뒀다는 점에서 민중혁명의 관점보다 절대 자유에 대한 욕망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유에 대한 욕망, 실천. 자, 셋째 동그라미 풀과 바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에요. 풀을 시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풀은 어떤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결국 큰 틀로 보면 참여시가 맞아요. 독재를 아무리 해도 나는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큰 틀은 넘겨보세요. 270쪽.
4.19 혁명 이후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아까 이야기했죠. 버린 그런 그 시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그냥 방만 바꿔버렸다. 이런 그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 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방을 생각하며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방을 생각하며 시. 그런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시에 침을 뱉어라라는가 반시론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71쪽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시가 되게 유명합니다. 김수영의 시에서 이제 풀이 정말 유명하고요. 또 하나 골라라고 하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도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자, 이 시는 자 보세요. 뭐가 정말 유명하냐? 첫째 줄에 밑줄 쫙 치세요. 첫째 줄.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여기다 밑줄 쫙. 그리고 써놓어요.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김수영의 시에서 다른 걸 몰라도 돼.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런 말이 딱 나와. 그럼 이게 어느 날 고궁을 지나면 어느 날 고궁 나오면서라는 김수영의 시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 공부하시면 아시겠죠?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나오죠.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뭐 이렇게 해서 막 보세요. 여기 막 속어들 나오죠.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김수영 거침이 없어요. 시를 쓸 때. 보통 사람은 뭐 이렇게 쓸 때 이런 거는 좀 뭐 검열되고 자기 검열이죠. 누가 검열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러는데 막 써버리잖아요. 김수영이 그래요. 뭐 이거 잘 다 읽진 않겠는데 김수영의 시가 좀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김수영의 시에서 또 이 시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김수영 할 이야기 너무 많죠. 김수영의 시는 이 시에서 여러분 꼭 알아들을 게 또 하나. 자, 이걸 알아야 돼요. 행간 걸침이라는 말. 아마 이걸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시 공부를 안 하셨으면. 행간 걸침. 이거를 앙장부망이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 프랑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쓰죠. 앙장부망. 영어로 민제먼트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 읽을 때는 앙장부망이라고 행간걸침이라고. 행간걸침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의미상 한행으로 쓴 다음에 제가 어떤 의미에서 앙장부망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쓰세요. 계열되어야. (19절을)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기법. 일단 쓰세요. 쓰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행간 걸침. 자, 프랑스어로 뭐라고 한다? 앙장부망.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말이. 자, 그게 이제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볼게요. 쓰신 다음에 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쓰셨나요? 네. 자, 보세요. 27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얘기 들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자, 여러분이 보통 이 중에서 시 한두 편 다 써보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라고 하면 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행을 내려야 돼. 안 내렸잖아.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실쓰면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서 있지 않고를 그 다음에 써야지,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김수영은 어떻게 써요? 절정 붙여놓고 서 있지라고 쓴 다음에 않고를 뒤로 빼버렸죠. 예. 자,
자, 이게 행간 걸침입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서했지라고 쓰면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다 실을 걸쳐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행간 걸침.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앙장음악. 보세요, 이 국문학을 특히 시공부하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실 쓸 수 있는구나. 실을 그냥 너무 그냥 정직하게만 쓰는 게 아니구나. 맞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있는 것이, 이것도, 그리고 조금쯤 옆에 있는 것이까지 쓰고,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는 조금쯤 밑에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실 쓴다면? 맞죠? 근데 조금쯤을 바로 옆에다 붙여놨죠? 이런 것을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왜 행간 걸침을 하는 거냐, 도대체? 행간 걸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그냥 말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시행을 부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분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그 중요한 행간 걸침을 써주세요. 긴장감을 유발하고 행간 걸침 하는 이유예요.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게 함.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뭐의 의도가 행간걸침의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시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부정적 사회 현실과 여기다 쓰세요. 부정적 사회 현실과 환경에 대한 무력감과 힘이 없어. 또 반성, 자기 반성. 이런 걸 의미하죠. 부정적 사회 현실과 환경에 대한 무력감과 자기 반성. 실 읽어보면 그게 나타나 있어요. 됐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뭐냐? 소시민적 자아에 대한 풍자. 나는 소시민적 자아라는 거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소시민적 자아에 대한 풍자이 나오고요. 또는 이 시는 또 뭐가 있냐면 고궁이라는 권력의 장소에 대한 비판이에요. 고궁이라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고궁은 뭐예요? 옛날 왕들이 살던 곳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궁이라는 것이 고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고궁 물론 옛날 왕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권력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기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궁. 그러니까 고궁이라는 권력의 장소에 대한 비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옛날 왕들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그 고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잖아. 왕권에. 맞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고백과 풍자를 통해 자기 폭로와 비판. 고백과 풍자를 통해 자기 폭로와 비판. 이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를 보면.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말 나오죠.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 시가 상당히 그 현대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이 시는 자기에 대한 풍자와 반어적 현실에 대한 비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풍자. 그럼 풍자와 반어는 다 설명드렸는데 반어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잘하고 있네 하면 못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국조가 단절된 상태인 한국과 일본은 65년에 6월 3일 한일협정 정상화 막 시작된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광화를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거죠. 또 일본은 경제력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견제 뭐 이런 시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다음 달라 소설가 남정인이 반미 성향의 분지. 여러분 분지할 때 이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세요? 이게 똥분자예요. 이게 이 쌀 밑자에다가 달을 이자 보여요? 이 한자. 네.
여러분이 쌀을 먹어요. 네. 자, 분리를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아,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이게 똥 분자예요. 똥 분자. 한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지라는 뜻이에요. 분지. 성향이 반미 성향. 야, 이 작품 이런 것도 보면 대단하죠. 이런 걸 써요. 분지가 뭐 무슨 분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분지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공법 위반, 동맹관계를 분열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제목으로 또 구속이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월남 파병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그 시를 가지고 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274쪽. 좀 더 보고 싶게. 아, 이거는 이게 50분에 할 수 있지를 못하네요. 좀 쉬었다가 하다가 다음 시간에 들려서 할게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연실에 분노한다고 나왔죠. 274쪽이에요. 무력한 자의 반성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 없이 설렁탕집 주인과 이발쟁이, 동회 직원, 야경꾼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소시민적 자에 대한 풍자. 나 자신이 뭐냐? 소시민적 자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밑에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는 자기 풍자를 희화화시켰다 이런 말이 있죠. 자, 희화화를 좀 설명해요. 희화화가 뭐예요? 희화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희화화. 그렇죠. 웃기게 표현하는. 웃기게 표현. 지금 정확하게 아시네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를 희화화예요. 그러니까 희화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삐에로 있죠. 삐에로. 어린 광대. 삐에로들 얼굴 보면 막 희한하게 분장하지 않나요? 걔네들 분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희화화라고 합니다. 희화화. 아주 웃기게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그러니까 나는 아주 정말 소심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자기 풍자가 고궁을 나오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비켜주세요. 말하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고궁은 몰락한 조선 왕조의 유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몰락한 조선 왕조의 유물이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고궁은 그 고궁이 아니라니까. 좀 내려가다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 뭐 여기 보면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지배계급의 무기력하며 수능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수영의 자기 비판은 자,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죠. 고궁이라는 권력의 장소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있다. 고궁의 권력을 잇고 있는 당시의 군사 권력, 관리와 재벌, 이들을 후원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나오죠. 그러니까 고궁이 그냥 우리가 뭐 가는 그런 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고궁이라는 이미지로 상징화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궁을 낳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권력에 대한 이런 현실 이런 것을 비판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걸 제가 이래저래 다 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방법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이게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작품이 이야기가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고 있습니까? 이걸. 뭐 시간이 넘쳐나신 분은 안 말려요. 이런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다. 자, 좀만 더 보고 싶게요. 276쪽. 여기만 좀 보고 싶게요.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고궁 및 자신의 나약함에 맞서 김수영이 쓸모없는 전 근대적 생활용품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제 가치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수영의 시들을 보면 상당히 김수영만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런 표현들도 멋지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뭔가에 빗대어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뭡니까 276쪽에 2번에서 한 5줄 정도 올라가서 보세요. 5줄 정도 올라가면 그럼으로써 이것들은 시인의 자유와 저항을 일궈가는 혁명의 언어, 그래서 혁명의 언어라는 말 썼고요. 또 시적 자유와 해방의 면모가 숨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시인은 얼마나 작으냐는 자기 소외와 패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왜 나는 보고만 이래만 분개하는 게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민중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래라는 게 바람이 날리는 모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모래는 민중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김수영이 말한 풀도 민중을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래도 민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꽃을 통해 본 진리와 자유의 가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전주곡이라는 시가 있어요. 뒤에 두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